그날 장례식장에서 나는 남편의 동생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였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의 착각일까? 남편이 떠난 지 며칠째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얼굴로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례식장 한켠에 울려 퍼지는 조문객들의 울음소리는 내 귀엔 점점 멀게만 느껴졌고 마음속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갔다. 25년을 함께한 사람. 매일 아침 밥상을 마주했던 그 사람.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남편은 그렇게 아무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말도 듣지 못한 채 나는 사진 속 웃음을 남긴 진우를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였다. 익숙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남편의 동생 주호였다. 진우와 닮은 듯 다른 눈빛. 긴 말 없이 내 옆에 조용히 앉은 그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진우 형. 정말 좋은 형이었어요. 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형수님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마음속 깊은 곳이 툭 무너져 내리는 기분.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던 순간 이상하게도 그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내 마음을 건드렸다. 장례식이 끝난 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참 동안 신발을 벗지 못하고 현관에 멍하니 서 있었다. 거실 벽엔 아직도 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가 자주 입던 점퍼는 소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형수님, 불이 켜져 있어서요. 혹시 혼자 계실까봐. 주호였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주저없이 들어왔다. 그리고는 말없이 진우의 유품을 정리하는 내 곁에 앉았다. 조용히 옷을 개던 그의 손길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누가 옆에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 따뜻한 체온이 그저 위로일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조용히 겹쳐졌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 고요한 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그를 붙잡지도 않았지만 떠나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랑받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었다. 그날의 외로움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의 손, 그의 눈빛, 그리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던 그 침묵의 밤. 그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시장 어귀에서 그를 마주쳤다. 그도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가왔다. 형수님 잘 지내세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 마주 앉았다. 따뜻한 라떼를 받아들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저는 형수님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아니, 저도 많이 외로웠고요. 그게 다였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러자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근데 그 밤 이후로 계속 생각나요. 형수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나도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는 둘 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 사이로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그날 이후 주호 씨는 점점 자주 나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유품 정리를 핑계로, 다음엔 식사 초대를 이유로.
그는 어느새 내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앉고 자연스럽게 웃었다. 하루는 그가 마트에서 장을 봐왔다. 직접 끓인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그리고 부끄러운 듯 꺼내놓은 막걸리 한 병.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그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형수님, 오늘은 여기서 자도 될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다. 그는 말없이 따라 들어왔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침대에 누웠다. 서로를 끌어안고 말없이 체온을 나누었다. 키스를 건넸고 손끝으로 서로를 쓰다듬었다. 욕망인지 외로움인지 위로인지 구분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엔 모든 것이 하나로 녹아들었다. 내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새어나왔다. 계속해요. 제발. 멈추지 말아요. 그 말을 들은 그는 조용히 나를 안았고 그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우리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같이 서로를 찾았다. 이유는 필요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그가 생각났고 밤이면 그 품이 그리웠다. 나는 점점 그에게 익숙해졌고 그는 점점 내 일상이 되어갔다.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봐 함께 장을 보러 가지도 않았고 그의 차가 우리 집 앞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다. 모든 게 조심스럽고 숨죽인 관계였지만 그 안에선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다. 하루는 그가 말했다. 형수님, 저 진심이에요. 지금의 형수님 사랑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의 손을 놓지 않았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품에 더 안겼다. 주호 씨는 내가 만들어준 집밥을 세상 그 무엇보다 좋아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런 그를 보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진우가 아닌 주호 씨와 처음부터 만났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우리는 형수와 남편의 동생이라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 있었다. 그 사실이 불현듯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말 하나 표정 하나에도 더 민감해졌다. 사랑한다는 말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형수님이라는 호칭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다. 정현 씨. 그가 그렇게 부르자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주호 씨.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짧은 호흡 속에 우리는 또다시 뜨겁게 얽혔다. 살과 살이 부딪히며 숨소리가 커졌고 마음속 죄책감은 그 밤의 열기 속에 묻혔다.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처음엔 외로움이었고 그 다음은 위로였고 이제는 사랑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그는 말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세상에 뭐라 하든 저 혼자 감당할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같이 감당해요. 이제 우리 둘 다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 말 이후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다. 형수와 제부가 아닌 사랑하는 두 남녀로.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관계였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 깊이 잡으며 그 끝이 어딘지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사람들처럼 살았다. 낮에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해가 지면 다시 만나 서로를 품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점점 익숙해졌고 은밀함 속에서의 사랑은 더 짙어져 갔다. 주호 씨는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함께 살면 안 돼요?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그냥 둘이서.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렇게 하고 싶었다. 정말로. 하지만 현실이란 벽은 너무 두꺼웠다.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도망쳐야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걸. 그래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기회가 되면. 생각해봐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웃음 하나에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정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호 씨의 아내이자 나에게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 한동안 연락이 없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언니, 요즘 잘 지내요?
얼굴 좀 봐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뭔가를 눈치챈 걸까? 아니면 단순한 걱정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미 약속을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동네에서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정민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 좋은 일이라도?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근데 있잖아요.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어떤 남자가 언니네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고.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식당 안의 소음이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았다. 정민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덧붙였다. 언니 혹시 주 오빠 아니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말라붙었다. 정민은 나의 침묵을 확인하듯 말했다. 그렇구나. 정말 주 오빠였구나. 언니 미쳤어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랐어요. 주 오빠가 왜 그렇게 핸드폰을 숨기고 왜 집에 오기 싫어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정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붙잡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당을 나서자 쏟아지는 햇살이 그렇게도 눈부실 줄 몰랐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다. 그리고 알았다. 우리가 만든 이 불안한 사랑은 이제부터 진짜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정미와의 식사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주호 씨를 만나지 않았다. 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오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무서웠다.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아서.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엔 와인 한 병과 작은 종이 봉투.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형수님 아니. 정현 씨. 대체 왜 연락 안 받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조용히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문을 닫고 돌아선 순간 그가 말했다. 정미가 무슨 말 했어요? 무슨 일 있었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알아버렸어. 우리 관계. 정미가. 전부.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종이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고개를 떨궜다. 말없이 손등으로 얼굴을 훔쳤다. 이젠 끝난 거야. 우린 들켰어.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겠어.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주호 씨는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끝이라고 말하지 마요. 정현 씨, 내가 책임질게요. 나한테 모든 걸 맡겨줘요.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눈을 감고 그의 품에 안겼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품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겁게 입을 맞췄다. 손끝으로 서로를 기억하려 애쓰듯 깊고 천천히 사랑을 나눴다. 이별을 앞둔 연인처럼 절박하고 간절하게. 다음 날 아침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엔 지혜라는 이름이 떴다. 그의 딸이었다. 아빠 오늘 꼭 봐야겠어. 할 말 있어. 짧은 메시지 하나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몇 시간 뒤 그는 딸을 만나러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나는 혼자서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며 기다렸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이게 시작일까? 그러던 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여고생이 서 있었다. 또렷한 눈매, 단정한 교복.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혹시 큰엄마세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말했다. 전 지혜예요. 주호 아빠 딸. 그녀는 떨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가 큰엄마랑 함께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도 또렷했기에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게 사랑이었냐고, 아빠랑 그런 사이 되어서 행복하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한 아이의 눈물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 지혜가 돌아간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주저앉아 숨죽여 울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고 그 아이의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다.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다. 핸드폰을 켜니 주호 씨에게서 밤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메시지 하나 남겨져 있었다. 정연 씨, 지혜가 다 알아버렸어요. 미안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조금만 시간 좀 줘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다. 멍하니 흘러가는 구름, 스산한 바람, 지나가는 사람들 그 누구도 내 아픔을 모른다는 듯 세상은 너무도 평온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엔 주호 씨가 서 있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초췌한 얼굴이었다. 지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로 간 건데요? 모르겠어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학교에도 안 나갔대요. 그는 주저앉듯 바닥에 털썩 앉았다. 나는 그를 부축하려다 말고 같이 앉았다.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걸 잠시 잊고 싶었다. 며칠 후 지혜는 친구 집에서 발견되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외삼촌 집으로 옮겨갔다. 정민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고 감정이 바닥을 쳤다. 내 딸을 왜 네가 망쳐? 네가 사람 새끼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태연하게 살 수 있어?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그녀에겐 위로가 되지 않으리란 걸 알았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울부짖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주호 씨는 내 손을 잡았지만 그 손길마저도 죄스러웠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진짜 잘못한 걸까요?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아주 작게 대답했다. 잘못이야.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따로 잠을 잤다. 서로의 손을 잡지 않았고 같은 집에 있어도 말이 없었다. 사랑이 죄라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너무 비싸게 치르고 있었다. 그렇게 침묵의 시간들이 시작됐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만에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정미가 아니라 정미의 오빠였다. 한때 나를 형수님이라 부르던 사람이었다. 정연 씨, 우리 좀 봅시다. 목소리엔 분노보다 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멸시, 혐오, 그리고 조롱. 나는 조용히 약속을 잡았고 근처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정미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제정신 아니라고. 형수라는 사람이 그 짓을 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도 한때는 형님 존경했어요. 그래서 형수님도 가족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남편 죽자마자 남편 동생이랑.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커피잔을 내려쳤다. 그 작은 소리에 주변 시선이 쏠렸다. 나는 몸을 움츠리듯 숙였다. 정연 씨, 이건 도리가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한테 뭘 위로받고 싶었는진 몰라도 이건 아니었다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알아요. 나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외로웠어요. 그는 피식 웃었다. 조소 가득한 그 웃음은 한순간 나를 사람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당신 외로워서 우리 가족 다 찢어놨군요. 축하합니다. 정민은 정신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다 하고. 뭐가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나는 그 자리에 고개 숙인 채 무너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계산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남겨진 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주호 씨가 다시 집으로 왔다. 나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물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는 말없이 앉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혜가 나랑 연락을 끊었어요. 정미도 정신과 치료받는다네요. 나 이제 뭘 해야 하죠?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 끝내야 할지도 몰라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는 듯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왜요? 아직 사랑하잖아요. 우린 서로 없인 안 되잖아요. 그래요.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소파에 앉은 그를 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서 다른 공간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랑 정말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 계속해도 되는 걸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하고 있음에도 그 감정은 무거운 죄의식에 눌려 점점 식어갔다. 아침이면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웠고 밤이면 서로의 체온이 죄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주호 씨가 말했다. 당분간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인정했다. 우리 둘은 각자의 무너진 관계와 부서진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는 짐 몇 가지를 챙겨 조용히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지만 그가 울고 있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그와 연락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수십 번. 그에게 메시지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집은 적막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들어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열어보니 짧은 편지와 함께 작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정현 씨, 그날 처음 당신을 안았을 때 난 살고 싶다고 느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무너뜨렸다는 것도 이젠 부정할 수 없네요. 그 목걸이. 처음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물건이었어요. 늦었지만 이제서야 드립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주호.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그 목걸이는 작은 진주가 박힌 심플한 디자인이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했고 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확신했다. 우린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작은 상자에 그 목걸이를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방 안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는 나에게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상처였다. 위로였지만 동시에 벌이었다. 그리고 그 이중적인 감정 속에서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주호 씨는 연락을 끊었고 나도 그를 찾지 않았다. 어느새 그의 빈자리에 익숙해지고 다시 혼자의 삶에 길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다. 문득 거울을 보다가 함께 웃던 그의 얼굴이 떠오르고 장을 보다가도 그가 좋아하던 간장을 집어 들곤 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우연히 시장 한복판에서 그를 마주쳤다. 그는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눈 밑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현 씨.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우리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인사를 나눌 수조차 없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잘 지내시죠? 나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그때 너무 멀리 갔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근데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어요. 나는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동시에 너무 아파서. 그리고 말했다. 나도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주변 사람들, 가족, 아이들. 우리가 무너뜨린 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이제 서로의 짐에서 벗어나요. 사랑했으니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멈춰서 나를 바라보았다.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당신도요. 아프지 말고. 그 말과 함께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 다시는 손을 잡지 않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그 짧은 마주침은 긴 사랑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날 밤 나는 목걸이를 꺼내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나는 그것을 조용히 손에 쥐고 중얼거렸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안녕히 가요. 1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다. 주옷이 없이도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듯 조용한 일상 속에서 작은 평화를 쌓아 올렸다. 나는 동네에 작은 공방을 열었다. 예전부터 꿈꾸던 공간이었다. 도자기와 향초, 작은 꽃병들을 만들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바쁘지 않아도 좋았다. 찾아오는 손님과 인사 나누고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는 그런 날들이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고개를 숙인 채 진열장을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나를 마주했다. 오랜만이에요, 정연 씨. 주호씨였다. 나는 놀란 것도 잠시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안에는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바닷가에서 웃고 있던 두 사람. 뒤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잊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젠 괜찮아요. 혼자서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딸도 이제 저랑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고 정미도 많이 안정됐어요. 우리 모두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안도했고 동시에 아릿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리는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서로를 위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 지었다.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지내요. 진심으로. 그는 가게를 나서기 전 한참을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았다. 우리가 나눈 건 사랑이었지만 세상은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놓았다. 그리고 서로의 삶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혼자서도 웃을 수 있다. 혼자서도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창밖의 햇살을 즐기며 살아간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연인도 아닌 그냥 나 정연으로. 그리고 가끔 문득 그가 떠오를 때면 이렇게 중얼거린다. 잘 지내요. 그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사랑은 늘 옳은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때론 외로움 속에서, 때론 죄책감 속에서 시작되기도 하지요. 정연은 남편을 잃고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한 사람의 아내로 살아왔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혼자라는 현실은 감당하기 버거웠죠.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건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동생, 주호 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고 체온이 그리웠고 혼자라는 두려움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인간적인 흔들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겼고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렸으며 결국 두 사람 자신마저도 깊은 고통에 빠뜨리고 말았죠. 정민은 오열했고 지혜는 가출했고 주변 사람들은 경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령과 주호는 진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사랑했고 누구보다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 사랑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너무 늦은 순간에 찾아온 것일 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연은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마을에서 조용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자신만의 시간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주호 씨는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무너진 가족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가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라고, 아프지 말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인사 속엔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안도, 감사,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움. 그들은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어느 페이지에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감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랑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모든 사랑이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그 외로움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겠지요. 이야기의 끝에서 정연이 혼자 웃을 수 있게 된 건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사랑이란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던 두 사람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